전국구 조폭의 탄생 시리즈 2. 옥중 동문의 국가가 키운 전국구 괴물들의 비밀 네트워크. 3년마다 열리는 전국구 이송 동창회. 90년대 교도소의 차가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장면. 이송버스 창살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 낮고 묵직한 베이스와 긴장감 넘치는 느와르풍 사운드가 흐른다. 화면 중앙에 이송이라는 두 글자가 철컹거리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새겨진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전국의 건달들이 감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좁은 수감실마다 각 지역을 주름잡던 이름난 두목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고민했습니다. 이놈들을 한데 모아두면 감옥 안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담장 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에 밀집된 거물들이 서로 손을 잡는다면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그래서 법무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조폭들이 교도소 내부의 세력을 규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전국의 교도소로 강제로 자리를 옮기는 순회 이송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오늘은 청송에, 내일은 진주에, 그 다음은 안양이나 대구로.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 국가는 이들을 전국 각지로 흩뿌렸습니다. 당국은 이렇게 하면 놈들을 찢어발겨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놈들에게 이 이송버스는 단순한 호송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이름난 맹수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맥을 트고 카르텔을 맺는 이동식 전국구 네트워크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껍데기들의 리그는 국가가 의도치 않게 조폭들의 전국구 인맥을 양성해버린 그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역사의 아이러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제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오히려 연대를 강화시켰는지 그 역설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제하는 자와 확장하는 자의 두뇌 싸움. 교도소 운동장 줄지어 걷는 수감자들의 실루엣. 서로 스쳐 지나가며 눈빛을 교환한다. 교도소에 들어온 건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족보입니다. 어디 조직의 누구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급이 결정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위세를 떨쳤더라도 감옥 안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름 없는 신참이라도 유명한 조직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지역별로 뿔뿔이 찢어 놓았지만 건달들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운동시간, 식사시간, 심지어 접견 대기실까지. 이 짧고 제한된 시간들이 전국구 인맥을 만드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부산 칠성파의 누구 형님 밑에 있다 왔다. 광주 국제 PJ파의 선배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며 전국의 쟁쟁한 조직원들이 옥중에서 이른바 옥중 동문회를 결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대학교 동문회처럼 서로 다른 지역과 조직 출신이지만 같은 시기, 같은 교도소를 거쳐간 이들끼리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법칙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영치금과 베풀입니다. 밖의 조직원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영치금으로 꽂아넣고 사식과 생활용품을 넉넉히 사들여 타 지역 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 감옥 안에서는 돈이 곧 세력이었고 그 세력을 얼마나 통 크게 나누느냐가 인망을 좌우했습니다. 그렇게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준 형님들은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전국 어디를 가든 동생들의 환대를 받는 진짜 전국구 거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부산에 가도 광주에 가도 대구에 가도 형님 그때 청송에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며 반겨주는 이들이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감옥은 그들에게 형벌의 공간이자 동시에 인맥 확장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열의 재편입니다. 밖에서는 조직 내부의 오랜 서열이 견고하게 유지되지만 감옥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는 이 서열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인물이 감옥 안에서의 처신과 씀씀이 하나로
갑자기 큰형님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는 위세가 등등했지만 감옥 안에서 인색하거나 처신을 잘못한 인물은 순식간에 밑바닥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옥중 생활은 조직 내부의 인물들에게 일종의 두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밖에서 쌓은 명성만으로는 부족했고 감옥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통 크고 의리 있게 행동하느냐가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출소 후 조직 내 위상과 직결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문난 의리파는 밖에서도 그 소문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이송의 아이콘, 김태촌과 청송의 전설, 청송교도소, 눈 덮인 산자락에 둘러싸인 고립된 건물, 온기 하나 느낄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 이 이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범서방파의 김태촌입니다. 당국은 그가 가는 교도소마다 세력을 규합하며 왕국을 건설하려 하자 그를 청송, 진주, 안양 등 전국의 교도소로 계속해서 격리 이송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김태촌에게 마치 전국 순회 팬미팅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국의 젊은 조폭들 사이에서는 김태촌 형님이 이번에 우리 쪽으로 왔다더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그를 직접 보기 위해 혹은 배아를 위해 줄을 서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안에서 만난 타 지역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돈과 물품을 나눠주며 자신의 이름을 전국 단위로 각인시켰습니다. 하나의 교도소에 머무는 기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심어놓은 인맥의 씨앗은 결코 짧지 않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송교도소는 이른바 전국구 이송동창회의 본산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강력범과 조직폭력배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했던 이곳을 거쳐간 전국의 거물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놈들은 좁은 독방을 오가며 혹은 짧은 운동시간 동안 스치듯 마주치며 형님, 동생을 맺었습니다. 출소 후 그들이 대형 유흥업, 건설 이권, 사채, 사업 등에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그 좁은 감방 안에서 맺은 지독하고도 끈끈한 옥중 인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만든 이송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전국 각지에 인맥의 거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당시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송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려 해도 애초에 전국의 유명 조직폭력배들을 소수의 특정 교도소, 특히 청송이나 대전 같은 중경비 시설에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과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특수교정시설이 역설적으로 이들을 한데 모아놓는 온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이송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교도소로 이송되어 오는 거물급 인사가 있으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들 사이에서 은밀한 술렁임이 일었다고 합니다. 누가 왔는지, 어느 조직 출신인지, 어떤 사건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참 거물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무언의 규칙까지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폐쇄된 사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 벽에 붙은 수감자 명단이 클로즈업된다. 이 이송 정책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다름 아닌 정보 공유였습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타 지역 조직의 내부 동향이나 배신자의 행방이 감옥 안에서 이송되어 온 건달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에서라면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알아내기 힘든 정보가 좁은 감방 안에서는 하루아침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파녀석이 지금 대구교도소에 갇혀있더라. 누구 형님이 지금 어디 교도소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더라. 이런 정보가 운동장을 타고 접견실을 타고 타교도소와의 서신 왕래를 통하여 전국의 건달들에게 퍼졌습니다. 과거였다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지역 간 조직 다툼이 이 옥중 정보망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출소하는지, 어느 조직에 누가 지금 세력이 약해져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인물이 배신을 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마치 정보기관의 첩보망처럼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매개로 전국을 오갔습니다. 국가는 범죄자들을 물리적으로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범죄 네트워크를 더 거대하고 더 촘촘하고 더 은밀하게 연결해버린 셈입니다. 통제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정보망을 만들어낸 참으로 뼈아픈 역설이었습니다. 이 정보망의 무서운 점은 속도였습니다. 사회에서라면 형사들이 몇 달을 추적해도 파악하기 힘든 조직의 동향이 옥중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며칠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접견온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바깥 소식이 전달되고 그 소식은 다시 옥중의 인맥과 서신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수감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감자는 자신의 접견객을 통해 이 정보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오히려 정보 유통의 허브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두목들을 검거해 격리했지만 그 격리된 공간에서 오히려 전국 단위의 정보가 재조합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마치 화재를 진압하려고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오히려 불씨를 더 넓은 곳으로 튀게 만든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옥중 인맥이 밖으로 나왔을 때 교도소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나오는 장면. 그를 마중 나온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다. 출소는 곧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쌓은 인맥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실질적인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조직 하나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 규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자금과 인력, 그리고 뒤를 봐줄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전국 각지의 인맥을 쌓아온 이들은 출소 후 이 인맥을 활용해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나온 형님이 광주에 사업을 벌이려 할 때 예전 같으면 현지 조직과의 마찰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형님 동생을 맺은 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형님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한마디로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국 단위의 인맥은 이후 대형 건설 이권 다툼이나 유흥업 카르텔, 심지어는 사채 및 불법 대부업 조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별 지역 조직들이 감당할 수 없던 규모의 사업들이 옥중에서 맺어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국가가 이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격리의 공간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크고 더 넓은 범죄 네트워크의 설계자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형성된 인맥이 반드시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의 외피를 두르고 활동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리, 부동산 개발 관련 이권, 채권 추심업 등 회색지대에 걸쳐 있는 사업 영역에서 옥중 인맥은 일종의 보증서처럼 작동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대전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동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형벌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범죄자를 한 곳에 모아두면 세력화의 위험이 있고 흩어놓으면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정시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근본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만든 괴물, 껍데기들의 연대. 다시 육중한 교도소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쓸쓸하지만 위압적인 자물쇠의 모습. 국가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조폭들을 전국 각지로 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마치 씨앗을 전국에 파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교도소에 갇혀 조용히 잊혀졌어야 할 이들은 국가의 이송 정책 덕분에 오히려 전국구 인맥이라는 날개를 달고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90년대 이후 조폭들이 단순한 지역 조직을 넘어 대형 카르텔로 성장하게 된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화려한 전국구의 명성은 사실 그들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국가가 만들어준 이 거대한 옥중 인맥 네트워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씁쓸한 구조입니다.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연대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고 격리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확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의도한 결과와 실제로 나타난 결과 사이에 이 극명한 괴리는 단순히 조폭의 역사를 넘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진짜 강함은 인맥의 크기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궤적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맥을 쌓았다 한들 그 인맥이 향한 곳은 결국 더 큰 범죄와 더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그 인맥으로 확장한 사업들 역시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었고 그때는 처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목과 함께 다시 그 철문 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옥중에서 맺은 인맥이라는 것도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신뢰나 의리가 담겨 있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임시방편의 결속에 가까웠습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끈끈했던 옥중 동문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는 관계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화려한 전국구의 껍데기 뒤에 숨겨진 그들의 비참한 생존 실태, 껍데기들의 리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시선이 껍데기들을 진짜 세상으로 끌어낼 힘입니다. 지금까지 껍데기들의 리그였습니다.